네, 오늘은 한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최병국에서 G2 국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12장 23절.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이사야 22장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국의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하나님이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20여 년 전에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한국이 잘 된다는 예언을 20여 년 전에 받았는데 조심스러워서 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언대로 되면 본전이지만 안 되면 거짓 선지자라는 손깍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이 제가 20여 년 전에 받은 예언 이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싸우는 정치 상황이나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이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때 최빈국 한국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세우고 계십니다. 정작 우리는 나라가 이념 논쟁으로 갈라지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 세계의 후진국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사람들도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자기들이 본받아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위로와 소망과 긍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잘 된다는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대한 많은 약속도 주셨는데 저의 사역에 대한 약속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 한국이 잘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껐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안 되는 것을 보니 한국에 대한 약속도 별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시큰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한류가 세계에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찾던 중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보고 제 사역에 대한 예언도 곧 이루어 주실 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2002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죠. 이날도 저는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담을 주셔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지구본을 두고 그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난해,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 미국 북방성이 폭파되어서 미국 내 사정이 아주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미국 맨하탄에 강 하나 건너면 있는 그 북부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 갑자기 미국의 모습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클로즈업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때 22년 전에 들은 음성인데 아직도 그 몇 가지 내용은 똑똑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잠시 후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되려면은 지금 경제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선교 대국이 됩니까? 저는 이제 영국, 미국이 선교 대국이 될 때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부강하게 한다. 네? 어떻게 부강하게 하십니까?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고 지하자원도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음성을 똑똑히 기억해요. 한국이 몇 가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그건 내 마음이다. 네.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이 환상과 음성을 듣기 뭐 한 2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1980년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나이롱 집사일 때 나름대로 이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거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고 막 사업 성공에 대한 성경을 파고들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이제 조그마한 정원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연히 하늘을 보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해요. 파랗고 높은 하늘에 거대하고 찬란한 무궁화 한 송이가 떡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그때는 뭐 영안도 안 열리고 음성도 모르고 환상도 모를 때니까 야, 앞으로 내 사업이 이제 끝내주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그냥 다 말아먹고 이제 부름받아 가지고 이제 신학교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찬란하게 우뚝 서는 그런 환상이구나, 꿈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신 거죠.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2003년도잖아요.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한국이 어떻게 그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있는가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그 검색해 봤더니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조선일보에서 그때 2020년 미래로 가자라면서 2020년 한국의 그 미래상에 대해서 좀 논문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짧은 꽁트예요. 꽁트 아시죠? 그죠?
아주 짧은 그런 건데,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안전보장 회의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참모들이 각하 빨리 한국에 가셔야 됩니다. 늦으면은 중국에게 빼앗깁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이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에서 그걸 이제 기술을 얻으려고 한국에 이제 협상단을 보내는데, 만일에 이제 미국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이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이제 이런 요지의 꽁트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슬슬 세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면에 이제 동감을 하실 거예요. 1월 시작으로 저는 이제 국내에 이제 인터넷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제 검색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첨단 기술이 이제 IT,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정보공학이죠.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공학, 나노테크놀로지, 로봇공학, 그 다음에 우주공학, 환경공학, 요 6개를 이제 그때 첨단 기술하고 하면서 한국이 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때 벌써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이전에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을 때예요. 이제는 뭐 지나간 팩트가 되었죠. 그죠? 삼성이 뭐 일본 최대 전자업체 7개 회사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되었다. 이거는 그냥 꿈과 같은 얘기인데, 제가 78년도 말에 이제 미국 주전으로 가서 구입한 TV가 소니 TV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TV 방영도 하지 않을 때인데, 미국에 다른 지너스 이런 몇 가지 TV가 있었지만, 소니는 압도적으로 이제 컬러가 선명하고 해서 샀어요. 값은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데, 참 품질도 좋고 이 고장도 안 나더라고요. 저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 10여 년을 썼는데, 우연히 어느 날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희한해요. 수많은 벼락이 쳐도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벼락이 쳐가 그게 이제 TV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또 대체한 게 또 이제 소니 TV인데, 와,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언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 한국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책을 쓰면서 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가 된다,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측도 넣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표지고 뒤쪽에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 표지는 기독교계에서 좀 알려진 어느 화백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려둔 게 있는데 안 쓴 게 있다. 그런데 제 원고를 읽어보시더니 딱 어울리는 표지다 해서 이제 그냥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뒷표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반도가 좌우로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왜 좌우로 거꾸로 돼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책대로 되려면은 한국이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막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제들하고 부모가 이제 절하고 하는 이런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13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중간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뺑이 치는 얘기는 잘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겁먹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 개인을 연단시키죠.
그 한국도 이제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랬어요. 2002년도에 그 한국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한국도 우리가 보면은 뭐 엄청난 이 환란과 고난을 통계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정치가 이제 뭐 사류죠, 그죠? 옛날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1위고 관료는 3류인데 정치는 사류라 그래가지고 김영삼 그때 대통령한테 밑보여가지고 이제 뭐 감옥도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정치가 사류예요, 사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인데 아직도 정치는 사류고, 한국 교회는 뭐 사류인지 5류인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제가 이제 그 2003년도에 이제 한국을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조그만한 거 하나 개척해서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멍해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우상숭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5,000년의 우상숭배로 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100여 년 전에 이제 그 미국 선교사 덕분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 2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우상숭배에 찌들은 나라죠. 기독교 인구가 뭐 한 15% 된다 그래도 나머지 85% 대부분이 이제 우상숭배. 그게 뭡니까?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유교, 불교, 무교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강권적으로 또 인도하시니까 이제 우상숭배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우상숭배. 지금도 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저와 또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이 우상숭배 죄 뿌라서 한국인의 이 탐욕과 집착, 욕망과 집착을 이제 회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물질과 성공에 대한 그 욕망과 집착이 이제 극대화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나 이제 저희 팀들이 누가 알아주든 않든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 한국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서 쓴 그 미래 추측 내용들 중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외에는 제가 그 책에서 예상하고 상상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그 높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이 앞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그런 예측을 인용해서 G2 국가가 된다고 하자, 이것은 국뽕이다. 미국 신사도 예언가들도 이런 예언을 많이 했다. 그런 허망한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비판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사람이야말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한국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G2가 된다는 최초의 예측은 2005년 5월 달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한국이 통일되면 G2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 같은 분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북한에 투자하겠다. 통일 한국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국이다. 조지 소로스도 일본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이제 사겠다고 공언을 했을 정도예요. 이처럼 한국은 지금 G2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을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째, 경제대국 선진한국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지질도 가난했죠. 그죠? 해방 후, 그 다음에 이제 못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또 고등학교 때 이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미국 영화들이죠, 주로. 그 재개봉 영화관에 가면은 그 싼 가격에 영화 2개를 볼 수 있어요. 미국 영화.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왜 이래 못 사냐. 그 통계를 보면은 1961년, 그러니까 박정희 그 소장이 쿠데타를 하기 전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61년 남한의 1인당 소득은 82달러예요. 82달러. 북한은 195달러였습니다. 195달러. 몇 배예요? 남한의 거의 2배 반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가나가 179달러였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필리핀은 그때 267달러였습니다. 3배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제가 통계 기억는데 그때 전 세계 한 200 수십 개 국가 중에 밑에서 한 서너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팍팍팍팍 올라가서 40여 년이 지난 202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IMF 통계에 할 때 한국이 33,330달러예요. 이건 이제 선진국 수준이에요. 3만을 넘으면은. 북한은 통계도 안 나와요. 아마 1,000달러도 안 될 거 아닌가. 가나는 많이 올랐어요. 2,024달러. 필리핀은 2,905달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무려 필리핀의 10배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물가를 기준한 이제 한국의 구매력 평가 PPT라는 게 있어요. Purchasing Power Parity인데, 이제 우리나라 2만 불이라도 유럽에 3만 불하고 그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유럽은 워낙 이제 물가가 비싸서 그런데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2018년부로 일본의 PPT를 능가했어요. 식민지 국가가 지배했던 국가를 넘어섰고 그 작년부로는 GDP 명목상의 수준도 일본을 살짝 밟았더라고요. 살짝 밟았어. 그리고 PPT는 아직 그 EU보다는 한 단계 이제 뭐 한 200불 낮은데 제가 보기에 아마 새로운 통계 나오면은 EU보다도 이제 넘어섰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은 20, 30대, 40, 50대, 한 60대 초반만 해도 이런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봐도 제가 이제 1969년도에 이제 대학교 입학했는데 특히 서울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돈 없는 사람들, 자제들이 많이 왔잖아요. 학교 등교할 때 교복 아니면 교련복이에요. 교련복. 교련복 있죠. 그냥 군수훈련 할 때 그냥 얼룩무늬. 그게 이제 상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때 연대나 뭐 경희대 이런 사립대는 또 가면 학생들이 아주 그냥 옷들이 찬란해요. 돈 많은 집안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군대 마치고 복학해서 1975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그 관악 캠퍼스에 이제 다녔는데 그때 나무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숲이 울창해가지고 와 멋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제가 그때 복학했을 때는 건물만 달랑하게 있었고 이게 뭐 분위기도 설렁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니까 교복이나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몇 년 사이에 한국이 이제 경제개발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계에서 7번째로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5식 클럽 가입 국가가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공식 그 단체는 아닌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음으로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그 이상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의 웅크타드에 의해서 한국은 2차 대전 후 최초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의 선진국들도 거의 다 2차 대전 이전의 선진국들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뭐 강대국들,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이전에 전부 다 이제 선진국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식민 통치를 겪은 신생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거죠. 한국밖에 없어. 아시아에서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가 대만이 뭐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경제 발전됐지만 거기는 뭐 인구도 1,000만 명 이하고 이 대만도 이제 중공과 이제 이런 그런 이국 분쟁 정식으로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싱가포르도 뭐 소득은 엄청 높지만 이 도시국가하고 이제 홍콩은 이제 또 그 중공에 편입돼 가지고 그 영향력을 상실했는데 어떻든 35시 클럽에 가입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은 종합국력 세계 6등이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그런 이름난 일간지가 있어요. 이 일간지에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원 이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한국이 종합적인 국력 뭐 여러 가지 이제 따지는 거 있잖아요. 뭐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거 따지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라 이거죠. 프랑스, 일본을 제낀 거예요. 제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핵무기를 제외하는 한국의 군사력은 2024년도에 세계 5위로 이제 평가됐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 이야, 대단하죠, 그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이게 대국이잖아요, 대국. 인구가 그냥 수억 명 되고 땅덩어리도 그냥 뭐 우리나라 그냥 뭐 한 수십 배 되는 그런 강대국인데 한국이 군사력 5등. 그러니까 핵무기만 없는 상태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 전 10월 1일에 그 핵무기급 현무5를 이제 선보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왈카닥 뒤집어졌어요, 이제. 특히 이제 중공은 야, 저거 현무 가지고 우리 치면 이제 큰일 나겠다. 뭐 그러고 이제 세계에서 모두 다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이면은 김정은이 아무리 이제 지하에 숨어도 그냥 집무실 날아가는 거고 중공이 아무리 떠들어도 중공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그 샨사댐이잖아요. 거대한 댐. 그 지금 대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는 정확도나 파괴력에서 샨샤댐을 파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현무5는 한 방만 그쪽에 그 터뜨리면은 샨샤댐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샨사댐 하류에 중국의 2, 3억 인구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 인민군의 반 정도가 그 샨사댐 아래에 이제 그 주둔하고 있는데 현무 한 몇 발만 하면은 그러니까 중공을 그냥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이제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수출이 6위 국가입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종합상사 무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냥 수출 목표 뭐 1억 불 소득 1,000불 하고 저게 광화문 입구 그게 지금 이제 뭐 거기 그 누구죠? 세종대왕 동상인가 거기 있는 자리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수출이 5,240억 달러. 이거는 이제 뭐 규모가 그냥 커져도 뭐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기술대국 선진한국이다. 아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 그랬는데, 와, 제가 요새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가전제품이죠. 응? 가전제품은 이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일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LG, 삼성이 그냥 미국 가전제품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다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애플 다음으로 숫자가 많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뭐, 대만의 이거 TSMC 다음으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름 잡고 있죠. 자동차. 와,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가 그 벤츠와 그 BMW 동급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 명실공히 이제 세계 3대 자동차 대국으로 우뚝 섰어요. 3대 이제. 그러니까 그 자동차 이제 그 생산 물량으로 이제 3대로 올라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설 이거는 뭐 이제 그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하고, 방위산업,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로봇 산업, 고부가가치, 선백, 우주기술 등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인프라, 공항, 지하철, 뭐 이런 인프라 디지털화에서 한국이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걸 골고루 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만은 잘한다 그래도 그냥 TSMC 반도체고, 유럽도 이제 디지털화 반도체에 넣어졌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 반도체 공장이 없잖아요. 유럽은 잘하는 게 그냥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이제 일부 이제 방위산업인데, 이처럼 한국이 기술 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 다음에 최근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한국은 가장 미래적인 나라다. 미래지향적인 나라다. 거기에서 2등으로 뽑혔어요. 미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으로 뽑혔더라고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순서예요. 자, 8번째, 한국은 건설업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낸다. 한국이 이제 터키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고를 완공했죠.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저, 건물 이렇게 세 개가 비스듬히 있고 위에 이제 그 배 같은 거 실어가지고 이제 수영장 만들고, 이거는 세계 모든 그 건설업체들이 못하겠다가 근데 한국이 해냈어요. 그리고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카타르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그냥 건물이 꽃 모양으로 올망졸망하게 멋있게 지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설계한 사람도 실제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이 해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파 828m, 163층 삼성물상이 지었잖아요. 그죠? 한국 롯데월드는 555m에 123층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고속도로를 수출한 독일이 이제는 한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문화를 배우자고 지금 난리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떼제비, 막 처음에 돌았을 때 이제 고바우 4단 그 만화에 보면은 명절에 이제 아들이 이제 부모한테 갔는데 아버지 떼제비 타고 왔습니다. 고속철도. 그런데 이제 고속철도를 수출한 프랑스가 이제 한국한테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관리 이런 기술이나. 그러니까 배운 자가 이제는 반대로 가르치는 청출호남, 청호남 이렇게 이제 한국이 뛰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강국이다. 이 저렴하고 뛰어나고 그 신속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의술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이제 뭐 사소한 거 하나 예약하려도 몇 주 후에 오세요. 몇 달 후에 오세요. 그 기다리다가 이제 중병 환자는 죽는 거야. 근데 한국은 뭐 어지간하면은 그냥 바로 가서 그냥 한 30분 기다리면 다 해준다 이거죠. 실력 좋고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의 세계 10대 암병원 3개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외국의 의사들도 한국의 이 기술 배우러 많이 와요. 배우러 많이 와요. 그게 이제 누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의술이 좋으냐, 손재주가 좋으냐. 그게 이제 쇠젓가락 문화 때문에 그렇대요. 쇠젓가락. 중국, 일본, 한국이 이제 젓가락 문화인데, 그 중국하고 일본은 나무젓가락인데 한국은 쇠젓가락이 있잖아요. 쇠젓가락. 그게 이제 정교하게 손재주가 좋고, 그리고 손을 이제 많이 사용하면 뇌가 또 이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좋아지잖아요. 막 그런 이유다 그런데, 어떻든
자, 이 모든 그 기술의 배경에는 연구개발 투자비가 있다. 한국은 그 전체 소득 대비 연구개발 퍼센트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5.2%인데, 물론 이제 총 금액은 미국, 중공, 일본, 독일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그 퍼센테지는 이렇게 훨씬 높아가지고 계속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다음 목표는 그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이런 명품을 그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이런 몇 가지 명품들이 점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름도 보면 생수가 제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보기에 손재주 좋고 눈썰미 좋은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한류 열풍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명품 시장도 조만간 점령할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대국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 그 잠수함을 폴란드하고 8조, 캐나다하고 70조 이런 그 입찰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경쟁할 거로 나타났는데, 방산대국 선진한국,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막 이제 그 섬유나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 위주 수출에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금액이 안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1969년도에 그 미국 닉슨 대통령 닥터린 해가지고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에게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주둔 그 2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사단을 철수시키고, 그 쉽게 말하면은 안보는 니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제 닥터린이 나가지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소총이나 박격포나 제대로 못 만들 때예요. 그래 이제 큰일 났잖아요. 수출도 늘려야 되고 그 국군 무기 현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원철이라는 아주 이제 탁월한 관료가 그 나중에 이제 경제 이수석이 됐는데, 각하 이건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만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기에는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 전체를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이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 자동차, 선박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철강 공장 이런 것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철 혼자 한 건 아니죠. 또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박정희 특명으로 그 학자들이 3개월 만에 소총하고 박격포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더니 그때는 뭐 특별한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청계천에 그런 부품 많이 팔 때거든요. 청계천에 가서 사와서 이제 역 엔지니어를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소총 만들고 박격포 만들었대요. 박격포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범 사격을 하는데 이게 잘못 날아가가지고 그냥 박정희 있는 관람대에 막 터지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방위산업을 계속 키워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에 올라선 발판은 그때 이제 중화학공업에 성공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죠. 돈도 없는 나라, 기술 없는 나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중진국의 함정에서 못 벗은 나라들은 이런 중화학공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못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재래 시장에서는 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좀 이제 앞서가지만은 이 납기나 납기나 기술이나 가성비는 한국이 이제 최고라죠. 점점 이제 가성비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 국군의 날에 보여준 그 다음에 K2 탱크, K9 자주포는 이제 세계적인 명품이고, 그 다음에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현무도 이제, 야, 그거 우리도, 사게 해주라. 그러고 이제 막 손을 내밀고 이제 또 이제 잠수함도, 조그만한 잠수함은 이제 세계 첨단 기술에 올라서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덕분이죠. 그죠? 그놈들이
걸핏하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치고 기술 개발한 게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전 대국 한국이다. 원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남한하고 이제 북한이 이제 단교가 돼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이제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에너지 전문가인 워커 시슬러 박사의 조언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눈을 떴는데, 석탄은 땅에서 캐내는 에너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요? 20년쯤 걸립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56년에 돈도 없는 나라에서 150명의 그 원자력 유학생을 국민소득 60달러에 1인당 유학비 6,000달러를 이제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세계 이제 최고급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이놈이 그냥 완전히 그냥 원자력 해체해가지고 초토화될 뻔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이건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체코 이제 원전도 수주하고, 지금 그 한때는 뭐 기후변화 이런 거 기타 위험하다 해서 원전을 포기했던 나라들이 이제 속속 원전 건설로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전 세계로 한 60기 정도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개가 몇십 조 하니까 지금 이제 뭐 체크하고 이제 협상 중인데, 그런데 이제 좌빨이 놈들이 이거 가지고도 씹어요. 그건 뭐 덤핑이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 웨스팅하우스에서 브레이크 걸면 이거 못한다 그러고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데, 또 된다는 쪽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도 쉽게 말하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로얄티. 뭐 어쩌겠어요. 결국 이제 협상해서 이제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먹거리는 반도체에 이어서 AI, 인공지능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사업 글로벌 순위가 6등이라 그래요. 6등.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한국인데,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 AI는 또 승자 독식이 강하대요. 반도체 이런, 그도 막 세계적인 TSMC,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인가요? 몇 개의 기업이 주무르듯이 앞으로 반도체도 5개국이 주무를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끼어들면 선진국이고 못 끼어들면 이제 1위 국가로 전락한다는데, 한국은 5위 국가에 들어갈 거라고 이전에 구글 CEO 했던 그 친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AI 3위 국가, 3위 국가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 60몇 조 집중 투자하고 있죠. 그죠? 그 3위라는 거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3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태양, 양자 컴퓨터, 나노공학에서는 거의 한국이 이제 세계 탑티어. 영어도 유식한 영어 쓰려면 탑티어라 그래야 돼. 탑티어. 아주 그냥 최상위급.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이제 문화선진대국이에요.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선진화된 것뿐만 아니고 문화대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류 열풍이 후진국은 물론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냥 사고 있다는 거죠. 문화 수출이 이제 정부의 구체적 지원으로 시작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김영삼.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은, 영화 주라기 공원 있잖아요. 공룡 영화.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 대 수출 수입과 같다. 그 영화 하나 잘 만들면은 자동차 150만 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서 버는 수익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를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 그때인가 또 이제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가려면은 문화강국이 돼야 된다. 영국이 그때 이제 그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컨텐츠 진흥 원이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 사업을 이제 촉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금, 겨울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그 중동을 석권하다가 2010년대 중반에 이제 그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남미 등을 이제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특히 이제 10대나 이런 청년들이잖아요. 열광을 해가지고 그 방탄소년단 그 노래 가사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 배우고, 한글 배우다 보니까 좀 한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오징어 게임이 4개를 석권하고,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 OTT 그 중에서 순위 10위권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반드시 두세 개는 들어간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제 LPGA 여자 골프는 상위 10위권에 그냥 한국 여자 선수들이 서너 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런데 이제 어저께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이제 한국 작가 상강씨가 노벨 이제 문학상을 탔다는 이제 소식도 전해왔어요. 아마 이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이제 노벨상 위원회도 이제 한국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편성하는 거. 그런 영향도 이제 있다고 봐요. 자, 이 한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제 다방면에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K-팝 노래, K-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과거에 한국에서 좀 떴던 한국 연속 드라마, 그 연속 이런 걸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넷플릭스 올리면 이게 이제 순위권 올라가는 거야. 그 미국 영어권이 주지 못하는 그 한국 드라마의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여러분, 세계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지내는 거, 라면, 떡볶이, 순대, 이런 거에 미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냥 온돌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찜질, 그 찜질방에 미국에서는 보면은 얼마나 이제 파퓰러해 됐느냐. 미국엔 사람들이 생일이나 파티가 있을 때 그 찜질방에 들어가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 떡볶이나 라면 이런 거 먹는 게 하나의 그 유행이 돼버렸대. 유행이 돼요. 그리고 K-뷰티, 그 화장품이 또 세계를 석권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 그 화장품을 한국 화장품이 능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인의 그 표준도 이전에는 아주 그냥 서양 미녀들의 그 생김새가 표준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적인 거, 아담하고 그냥, 요런 모습이 미인의 그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풍에, 그, 편성해서 한류 콘텐츠 수출도 이제 2022년에 130억 불 수출했어요. 엄청난 거죠. 이 한류 문화 열풍은 그 문화 열풍을 넘어서서 국격을 올리고 있어요. 국격을. 미국 유명 TV 방송국 한 PD가 미국 문화가 유럽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유럽의 5개 대도시를 이제 취재를 나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그 마드리드, 스페인. 그런데 갔더니 이제 그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 인터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미국 문화가 여전히 좋다. 그런데 지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PD가 좀 열받은 거예요. 미국이 최고인데 덧보잡 한국이 이래 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거야.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류 열풍을 인정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미국의 매스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문화, 뭐 사람에 따라 K컬처, K웨이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팝, K-드라마를 듣고 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다가 한국에 한번 와보고는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 문화개혁의 차원에서 비기독교적인 요소, 좌파들이 득세하는 이런 요소는 이제 빼야 돼요. 기생충의 봉준호, 지금 어저께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은 미중 대리 전쟁이다. 미국이 김정은을 더 압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더니 이게 좌빨이들이야. 그러나 어떻든 국격은 올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문화개혁의 차원에서 비기독교적이고 종북 좌파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선교사를 보니까 유럽인가 어디에서 이제 복음 전파할 때 한글 교육 시키고 한식 요리 강습을 이제 한대요. 이건 이제 한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좋은 사례다. 자, 한국이 이처럼 이제 잘 나가는데 이 종북 좌파들은 아직도 이제 한국을 이제 비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띄우게 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뽕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한국에 미쳐가지고 띄워주고 있고, 이제 뭐 이 경제나 이런 예측가들은 한국인 G2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련 종사자들은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한글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이제 한글이 단순한 이제 한류 열풍의 추세에 편승해서도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인가요? 요 5번째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많이 배우는 언어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한글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제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의 앞날이 이제 아주 전도유망해요. 수많은 AI 전문가들,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분석해 온 결과 AI에 최적화된 언어가 한글이다. 이건 정말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스토리예요. 2050년도에 되면 한글이 전 세계 제1등의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AI 언어로 이제 이렇게 AI가 이제 검색을 주로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글을 해봤는데, 한글이 AI 기업의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한글이 단순하잖아요. 자음 모음도 24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글이 특징은 나는 스펠링하고 발음이 똑같은 단어야. 한글은 국격하면은 쓰는 거나 발음은 똑같이 국격이잖아요. 근데 영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스펠링하고 발음 기호하고 지멋대로잖아요. 그죠? A라는 단어를 보면은 단어에 따라 A라고도 발음되고, 으라도 발음되고, 에라도 발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그 단어를 모르면은,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제대로 발음 못 해요. 그 단어를 모르면은. 그만큼 이제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데, 이게 AI 언어로 할 때는 이제 AI도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한글은 단순하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판으로 모든 걸 입력하잖아요. 한글은 요 한 자판이면 충분하게 남아 돌아가. 근데 일본어는 가다카나 히라카나 한자까지 하면은 이 자판이 모자라요. 중국도 간수한 채로 했다는데 3,000개야. 여러분 3,000개를 어떻게 자판에 두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들 단어를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해가지고 AI 하면 I 해가지고 탁 치면은 또 I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수십 개 뜨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골라서 또 집어넣어야지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타이핑 되는 거죠. 그럼 3단계라 이거죠. 그죠? 근데 한글은 치면 바로 된다. 그리고 스펠링하고 발음이 같다. 그래가지고 이 스피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리고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의 숫자가 한글은 15,000개, 그 한자는 뭐 400개, 일본어는 300개. 그러니까 이거 중국하고 일본어는 벌써 이제 도태돼 가지고 어떤 나라는 그런데요. 중국하고 일본한테 니들 발전하려면 한국을 국어로 도입해라. 지금 그런 세대가 돼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그 한국을 많이 높여 주십니다. 예. 일단 요걸로 시간이 좀 갔으니까 이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음기도 풀버전 리뉴잉 하트 프레이어 풀버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매일 한 번 이상 소리내어 기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 불신, 염려, 불안, 원망, 좌절, 무관심, 혼미, 허무, 공허, 무기력, 절망, 낙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탐욕, 갑질, 판단정죄, 혈기, 고집, 짜증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 소망, 믿음, 담대, 사랑, 겸손, 열정,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부처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부처에게 복을 빌고 마귀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운명을 맡기고 부처에게 운명을 맡기고 마귀에게 운명을 맡긴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에게 돈을 바치고 부처에게 돈을 바치고 마귀에게 돈을 바치고 우상에게 이름을 올리고 부처에게 이름을 올리고 마귀에게 이름을 올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부처에게 제사 지내고 마귀에게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가난, 질병, 채무, 실패, 불화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 부요, 형통, 화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세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회개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종북주사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의 거중, 종북, 반미, 혐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협정 파기, 고려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신좌파의 죄를 회개합니다. 각종 음란과 방탕과 젠더리즘, 성전환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뒤에서 역사하는 독재와 잔인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실각하고 그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들이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잃어버린 간도와 만주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네오 막시즘으로 타락한 유럽과 북미 주미국과 캐나다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이 G2 국가를 넘어 지원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했으니 이 죄를 타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 결박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훔쳐간 영권, 인권, 물권 모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과 세상. 막시즘으로 물든 세상. 성경으로 리셋하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한국에서는 이 유령이 정치 막시즘, 주체 사상, 경제 막시즘, 퍼주기식 포퓰리즘, 문화 막시즘,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의 모습으로 떠돌고 있다. 3대 막시즘은 나라는 물론 교회를 초토화하고 있다. 성경은 3대 막시즘을 척결하는 강력한 영정무기다. 대한민국은 또한 치열한 역사 전쟁 중에 있다. 종북 주사파들은 잘생긴 선진대국 한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왜곡하고 있다. 이 땅의 자유와 풍요를 가져온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 책은 종북 주사파의 정체와 척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 김광수 교수, 침신대 신학과 신약학 전공 정년 퇴임, 카이로스 부흥사역 대표, 구유한 목사님의 저술인 성경과 세상을 읽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상적이고 이념적이며 영적인 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파괴된 현실과 위기 상황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경고를 받았다. 이 책은 막시즘으로 물든 세상 성경으로 리셋하자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려는 파괴적 사상들과 이념들로 무장한 집단들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는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성경의 진리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교훈과 경고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 고형석 목사, 예장통합함회노회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장, PhD. 지금 세계교회는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교회를 도와주던 제2 기독교 시대를 지나 늦은 비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기독교 제3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아시아 선교와 세계교회 개혁을 주도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시하고 계신다. 구요한 목사님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을 깨닫고 성경과 정치,
성경과 경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책을 쓰신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영훈 박사,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과 체제 전쟁 중이다. 한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자유우파이고, 다른 한편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고려연방제 통일 및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종북 주사파이다. 그런데 자유우파는 이념과 체제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구유한 목사님이 보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두 체제의 실체를 파악하여 요점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자유우파를 지향하는 모든 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김동수 교수, 평택대 신학과, 한국신약학학회 회장 역임.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라는 말이 있다. 신문에 나오는 세상의 일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본문을 오늘의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자의 핵심 과업이다. 그런데 실제 설교자는 이 두 과업 각각을 실행하는 것이 버겁다. 성경을 제대로 주석해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세상의 사상을 이해하여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설교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구유한 목사라면 이 과업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본서는 성경으로 세상을 이해하여 오늘의 한국 사회를 해석해낸 것으로 이 분야에서 최신의 그리고 최고의 책이다.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어디 설교자에게만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유근재 총장, 주한대학원대학교, 한국선교신학회 제22대 회장. 문화막시즘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라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양훈 목사, 서울 실로암교회 담임, 실로암 세계선교회 대표. 기독교인인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기 원한다면 답은 이 책에 있다. 정가, 각 권 19,500원. 온라인 서점, 전국 대형 서점 판매 중. 단체 주문 문의 010-3917-5316